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사종은 그 독특한 조형성으로 오랫동안 진위 여부와 제작처에 대한 이견이 많았고 그러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국보로 지정된 후 위작설에 의해 지정이 해제된 내력과 최근 과학적 성분 분석 결과 진작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상원사종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에 대해서 정리하고 양식사 측면의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종의 봉안처인 상원사의 주요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원사에 대해 오래된 기록은 1385년 편찬된 태고화상 오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330년 태고보우가 상원암의 관세음 보살상 앞에서 12대 서원을 세웠다는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후 태고보우는 공민왕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사의 지위에 오르고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고려말 승정개혁기구인 원흉구를 광명사에 설치하여 여러 종파를 통합하고 불교를 쇄신하고자 하였으며 한양 천도를 주장할 만큼 혁신적 면모가 확인됩니다. 보우대사가 용문산에 머문 기간만 하더라도 25년이 넘고 입적한 소설함은 6차례나 주석하며 활동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행적으로 용문산은 보우의 사상과 활동의 신앙적 토대이자 원력이 되었던 곳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용문산 일대 불교 신앙의 위상은 고려말 보우의 활동과 왕실 및 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용문산 일대의 상원사, 산하사, 소설암 등에선 사찰 중건 및 불교의식 등이 성행했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도량의 장엄과 범종을 포함한 의식구들의 제작도 활발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 후에도 상원사는 왕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데 특히 인근에 효령대군의 농장이 있었고 상원사가 바로 그의 원찰이었던 점은 주목됩니다. 효령은 태종의 둘째 아들이므로 세종의 형이 됩니다. 그는 불교를 숭상하여 회암사, 흥천사 등의 중건에 기여했고 여러 불교 경전의 언해 및 간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기 상원사의 기록을 정리해보면 세종 32년에 상원사에서 세자의 구륙수병제를 베풀었고 이때 다양한 경전을 간행하였습니다. 특히 1452년 효령대군은 국가에 소속된 장인들을 동원해 종을 주주하여 상원사에 봉안하려 했으나 신하들의 반대 의견으로 무산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범종이 제작 혹은 이음되어 봉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상원사의 범종 봉안의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효령대군이 직접 그 불사를 진행하려 했던 정황을 살필 수 있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조선 초 왕실 주도 불사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바로 세조대로 여겨지는데 1457년 왕명으로 대장경 50퍼를 제작해 전국 대표 사찰에 봉안했던 대규모 불사에서도 상원사에 대장경 한 벌이 안치된 사실로서 당시 상원사 위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조가 상원사에 자주 행차하였고 이때 관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영험함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당시의 정황을 세조는 그림으로 그려 두루 반포하게 했으며 최양에게 명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했는데 그 책이 바로 관음현상도가 수록된 관음현상기입니다. 세조는 관음보살의 친견에 대해 상당한 상징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467년 일본에서 내조한 승려도운에게 관음현상도와 열애현상도 등을 하사품으로 주었던 기록에서 관음에 대한 깊은 신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조대 이후 상원사 관련 기록은 희박한데 신증동국 여지승남, 여지도서, 보무고 등의 절 이름이 등장함을 통해 조선 초기만큼의 사세는 아니지만 사찰의 법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원상은 대한불교 조계종 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의 말사인데 봉선사가 바로 세조의 명복을 비는 왕실 능침사였기에 그 내력의 의미가 시대를 넘어 교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종 이훈의 내력입니다. 상원사종이 조용한 사찰을 벗어나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이훈의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1906년 일제는 서울 남산의 진원종 사찰인 히가시온간지 벼론을 만듭니다. 종은 바로 이 벼론에서 사용하기 위해 1908년에 최초로 이혼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경위를 남산 본원사 소사라는 책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자 말미의 연표를 보면 1907년 7월에 구입한 종은 다음해 1908년 4월 23일에야 본원에 도착했고 25일 공양회를 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범종은 경성방송국 주도로 제아의 종으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해방 전까지 남산의 일본 사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상원사 종은 해방과 함께 조계사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이로부터 오랜 기간 조계사에 있던 범종은 1997년 잠시 파주벽제 보광사로 옮겨졌다가 3년 후인 2000년에 다시 조계사로 이윤되고 2010년 비로소 현재 양평 상원사로 귀환하였습니다. 상원사 종은 1908년 최초 남산의 일본 사찰로 이윤된 이래로 100년이 넘게 외세의 압력과 해방 후 종단내 사정으로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채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는 비운을 겪은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종은 국보로 지정되었다 해제되는 동시에 범종이 진위 논쟁까지 더하여 굴곡 많은 여적을 남기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지정 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원사 종이 서울 남산 히가시온관지 벼론에 이운된 1908년 이후 일제는 이 종을 제아의 종으로 사용하고 보물 지정 등 상당히 공을 들이고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960년대 우리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제강점기 제정된 조선총독부 보존령 6호가 존재했고 상원사 종은 이 법령에 의해 1939년 보물로 최초 지정됩니다. 당시 지정의 중요한 배경으로는 세키노 다다시의 평가가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도 이러한 평가가 그대로 유지되어 상원사 종은 국보 367호로 지정되었고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되기까지 국보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 공포되어 시료를 보게 되었는데 상원사 종은 신설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기존의 국보 재지정 과정에서 같은 해 12월에 지정 해제가 결정됩니다. 이때 황소영 박사는 원래 용문산 상원사에 있던 통일신라시대 종을 일본의 무례배들이 계획적으로 일본으로 급제해온 종과 바꿔치기 한 근대의 위작이라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반출 당시 인부들의 증언과 양식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살핀 내력들을 통해 상원사종이 진위 문제에 대해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원사종이 1908년 폐허가 된 상원사 터에서 반출된 사실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위작설의 입장에선 당시 이혼 과정에서부터 진짜 종은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되었고 급조된 가짜 종이 남산 벼론으로 온 것이라 말합니다. 당시 운반에 동원된 노인들은 상원사 종이 원래 기억한 것보다 작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종은 현재 종의 총고보다 큰 최소 160cm 이상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는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 범종에서 그 제작 배경에 특이성이 있는 성덕대왕 신종을 제외하고 제일 큰 오대산 상원사 종의 높이와 거의 유사한 크기가 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 범종의 전체 현황에서도 최고로 큰 범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를 고려할 때 일본 어딘가로 반출된 진짜 종이 있었다면 비공개로 숨겨두기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출 후 소실되었다면 모르지만 일본으로 수고롭게 옮긴 귀한 범종은 다른 범종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찰 혹은 산사에서 소중하게 보관했기 때문에 쉽사리 소실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희소성이 강한 통일신라시대 중대형의 범종이 일본에 현존한다면 분명히 100년이 넘는 시간에서 전시 혹은 학술 조사를 통해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일본으로 건너간 진짜 종이 과연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반세기가 지난 시점의 노인들의 기억에 대한 신빙성 역시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은 국보지정 해제라는 중대한 현안에서 요구되는 근거 및 자료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제기되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진짜 종의 일본 반출설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일본 측에서 종을 구입한 내력을 공식화해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위작설에 의하면 당시로선 80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종을 공식적으로 구입하면서 다시 가짜 종을 급조하여 걸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러한 절차가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남산 히가시온간지 벼로는 한국 내 일본 불교 전파를 위한 총본산으로서 그 상징적 위상과 중요한 목적성을 갖고 지어진 곳입니다. 이러한 상징성이 큰 사찰의 범종을 급조된 가짜종을 사용할 만큼 범종 밀반출의 필요성이 강했는지라는 의문입니다. 시기적으로 1908년은 한일합방 직전으로 그 어떤 정치적 이득도 없는 범종의 밀반출을 개인이 아닌 일본 대표 사찰을 통해 감행할 이유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제가 저지른 수많은 문화재 수탈의 사례에서 볼 때도 상원사종처럼 진짜를 가져가면서 가짜를 대신해 두고 가는 수고로움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반출설의 신빙성을 낮게 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범종의 양식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사종의 복합적인 조형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선 한국과 일본 범종의 전형 양식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작설의 입장에서 상원사종의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 혹은 고려시대 전반기 정도로 언급됩니다. 이 시기 양국의 구체적인 범종의 특징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발표에선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통일신라 시대 범종은 종복을 강조한 항아리형의 종신 형태를 취합니다. 상부는 연꽃으로 장식한 천판 위에 불법 수호의 상징성을 담은 당당하고 역동적인 자세를 취한 한 마리의 용류와 화려한 움통을 갖추게 됩니다. 더불어 종신의 연곽과 연례, 당자, 인물상, 상하대 등의 문양, 즉 표면 장엄에서는 적당한 여백을 추구하는 동시에 요철을 줄여서 부드럽고 섬세한 표현으로 독창적인 미감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악비천상은 종신의 충분한 여백 속에서 구름 위에 앉거나 혹은 천일을 휘날리며 하강하면서 횡적, 요고, 비파, 생황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범종의 종신은 광활한 천상의 세계로 만들어집니다. 범종의 소리를 일승의 원음이라 여겼던 신라인들은 그 표면 장엄에 있어서도 당시 위상이 높았던 무학이 동반된 불교의식의 상징성을 담은 주악비천상으로 극대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당시 범종의 주성은 체계화된 신앙, 수준 높은 예술성, 고도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독창성은 한국 미술의 특질로도 연결되는 접점이 됩니다. 일본종의 경우 한국종이 다채로운 표면 장엄의 변화와 창안 등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일본 범종이 전형을 완성한 7, 8세기 범종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과도하게 꺾인 쌍용의 용류가 표현되고 천판은 이중으로 층단을 형성하며 상하대 내부에 덩굴문이 시문됩니다. 상대와 하대를 두 줄의 융기선으로 구획하고 종류의 숫자가 100개가 넘는 둘출형 단위로 구성됩니다. 종신의 십자문대 가로선은 세 줄의 융기선으로 표현하며 종신 중앙보다 아래에 십자문이 교차되는 부분에는 사실적인 연화문 당자가 배치됩니다. 이후 헤이안 시대 범종의 현황에서 보면 400년이 가까운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수는 적은 편입니다. 그것은 소위 일본 범종사에서 공백의 이색이라 칭하는 범종 제작이 급감했던 특별한 시대 상황과 함께 전반적으로 범종 제작이 활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기 한국종과의 혼용 양식을 띠는 범종의 출현은 양국 간의 교섭 양상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상원사종의 제작 연대가 이 시기로 추정되는 것 역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이 시기 혼용 양상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원사종은 높이 156.5, 구경 88.8cm의 비교적 중대형에 속하는 종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위가 좁고 아래로 가면서 점차 벌어지는 직선이 강조된 외형입니다. 아울러 한국종의 특징인 낮게 솟아오른 천판 위에 비교적 작은 용류가 부착되어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종에서 볼 수 있는 머리만 표현된 쌍용의 고리 모양을 하고 입은 천판에 붙어 있습니다. 이 용류는 별도로 주조된 듯 주물접합선이 확연히 드러나 불안정한데 낮게 솟은 천판 위에서 다소 어색해 보입니다. 이는 한국종의 안정적인 자태로 천판에 부착되는 용류와 음통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구조입니다. 일본종에서 천판은 대부분 수평의 구조로 평탄한데 거기에 더하여 청단을 두기도 해서 과도하게 꺾인 용류와의 배치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원사종의 상부는 한국과 일본종의 양식을 추구하긴 했으나 전체 구조에서는 완벽한 조형성은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와 달리 종신에는 한국종에서 보이는 동일한 크기와 문양을 지닌 상대와 하대를 두고 그 사이는 일본종 특유의 구획선으로 적당히 구분하여 장식 요소를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상대와 하대 테두리는 연주문대로 경계를 이루고 그 내부는 보상화문으로 채운 반원형 문양들을 방향을 바꿔가며 배치하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덩굴문으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통일신라시대 범종에서 보이는 공간 충전적 미감과 매우 흡사합니다. 상대와 접하여 영곽대를 만들어 내부엔 연주문대를 두르고 덩굴문을 심문하였습니다. 영곽 안에는 연화자 위에 얕게 돌기된 연례가 9개씩 배치되어 한국종의 전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영곽대 내 외부 경계는 두툼한 이중의 선으로 구획하여 도드라지는데 이로 인해 시각적으로 내부 문양보다는 외곽선이 부각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외곽선은 다시 종신의 구획선과 연결되어 일본종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영곽 아래의 방형틀 네 곳에는 통일신라시대 범종의 상징인 주악비천상을 배치하여 주목됩니다. 291조의 주악비천상은 연화자 위에서 천의를 휘날리며 비파와 행적을 활기차게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그 세부 표현은 서로 고개를 갸웃하면서 마주보고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묘사되어 흥겨움이 느껴집니다. 다소곳이 앉아있는 주악비천상의 얼굴은 도톰한 볼과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볼륨감 있는 양팔과 약간 나온 배의 표현에서는 균형 잡힌 양감이 돋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범종 주악비천상의 조형미가 감시되는데 도식화된 천의의 표현과 연화자와 함께 표현되던 구름이 생략된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주악비천상 아래에는 원형 당자가 종신의 전후 두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원형 당자 테두리는 상하대 및 영곽대 마찬가지로 연주문대를 이루고 있어 문양대 표현의 통일성을 추구합니다. 당자는 문양이 없는 소문으로 된 내구 주위에 연판을 배치하고 그 외구를 보상화문으로 심문한 뒤 전체를 연주문으로 두른 한국종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자의 형식과 패턴은 동국대박물관 소장 실상사 출토종의 당자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자를 중심으로 좌우편에는 세 줄의 융기선 횡대로 종신을 상하 이분하였고 다시 당자의 X자 방향으로 융기선이 기관물을 이루도록 종신 전체를 구획하여 소위 일본종에서 볼 수 있는 십자문띠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상원사종은 한국과 일본종의 양식을 동시에 표현한 혼용 양상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미적 성취도에선 상부는 다소 부족해 보이나 종신은 공간을 구획하고 문양을 배치함에 있어 나름의 조화로운 비율과 균형감으로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즉 일본종 양식의 구획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주악비천상과 같은 한국종 양식의 문양 모티브를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원사종은 다른 혼용 양상의 범종들에 비해 적절한 여백의 활용 및 세부 표현에서 한국적 특색과 미감이 가장 부각된다는 것인데 이는 종의 제작처 규명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됩니다. 상원사종과 함께 양국 간 범종의 교섭관계를 파악함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종이 바로 일본 우지시 묘도인에 있는 묘도인종입니다. 종신 전면을 장식한 화려한 문양으로 유명한 이 종은 명문이 없으므로 그 연대에 대해서는 묘도인 창건연대인 11세기 중엽으로 보는 견해와 그보다 다소 진한 12세기 중엽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묘도인 종은 높이 201, 구경 124.3cm로 해이한 시대 종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전통적인 일본 범종의 외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표현된 쌍용의 용류가 과도하게 꺾여 있고 긴 종신과 함께 직선적인 경향을 띱니다. 천판은 단을 이루게 하고 다시 상부는 볼록하게 구성하여 안정적인 상승감을 보입니다. 종신은 상대와 하대, 십자 모양의 문양대로 구획하여 겹치는 부분 두 곳에 당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당자는 여전히 종신의 중앙부 아래에 위치합니다. 각 문양대 내부는 화려한 덩굴문과 화문으로 장식하여 공간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문양대로 형성된 네 곳의 공간 상부에는 연곽과 열례를 배치하고 아래에는 구름과 함께 하늘을 나는 비천상을 표현하였습니다. 아래 공간에도 사자상을 배치하여 종신 전체의 공간을 문양으로 가득 메워 일본 종에서는 보기 드문 표면 장엄이 돋보입니다. 각 부분의 세부 표현이 섬세하고 용료의 사실적인 조형은 한국 범종의 용료와도 흡사하여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점은 당좌와 문양대의 덩굴문 표현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표면 장엄에서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점을 연곽의 축소와 적당한 여백을 두어 시각적으로 산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조 상태 또한 사형 주조로 보이나 밀랍 주조로 만든 한국 범종처럼 문양의 선처리가 섬세하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입체적인 양감의 표현 및 세부 디테일에선 한국종엔 미치지 못합니다. 묘도인 종의 율동적인 천인상과 유사한 표현은 우리의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 전반기 범종에까지 등장하는데 묘도인 창건 시기인 1053년 즈음에 이러한 표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묘도인 종의 종신의 형태가 해이한 전기 종의 형태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종은 공백의 2세기 기간인 11세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묘도인 미술의 귀족적 화려함을 고려하면 범종의 표면 장엄에도 유사한 의장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귀족의 별장으로 쓰였던 곳을 사찰로 변모시키면서 최고 종격의 범응구인 범종의 제작은 필수적인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묘도인 종은 그 규모와 양식에서 당시 일본 최고의 후원 세력과 장인 집단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불어 묘도인 종은 한국 범종의 실물 전례와 주종장인의 직접적인 유입 등 다양한 영향관계 및 경로를 통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일본 시마네현 고야지 종이 있어 주목됩니다. 이 종은 높이 97.6, 구경 56.7cm의 중형 종이고 명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일본에선 대략 가마쿠라 시대 초기인 12, 13세기 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야지 종은 앞서 언급한 상원사 종과 묘도인 종에 비교해 그 규모가 제일 작지만 종신의 전체 비례와 조형성은 한국 종의 미감에 상당히 근접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것은 종복이 강조된 종신과 두 마리의 용류와 천판으로 구성된 안정적인 상부 및 널찍하게 자리한 상대와 하대 등의 균형 잡힌 조형성에 기인합니다. 세부적으로 종신에 비해 크게 자리한 용류의 조각 수법이 우수하고 용이 물고 있는 천판도 낮게 솟은 형상을 띠지만 용류가 닿는 부분은 별도로 구획한 단으로 경계를 두어 안정감을 보입니다. 종신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부각되는 것이 비교적 넓게 표현된 상대와 하대입니다. 상대 내부는 유려한 선조로 구성된 보상화문을 크게 배치하고 하대 내부는 동굴문의 문양대로 두르고 있어 한국종과 유사한 시문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국종의 경우 상대와 하대, 영곽대 등의 문양대를 동일한 문양으로 통일성을 추구했던 것에 비해 고야지종은 문양을 달리 표현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와 인접하여 각 네 방향에는 연곽과 열례가 표현되어 있는데 덩굴문의 영곽대와 도톰한 9개의 열례 표현은 통일신라시대 범종의 표현 방식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신의 경계를 나누는 굵은 경계선과 당좌 등은 상원사종과 흡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주합비천상의 표현은 생략되어 종신에선 여백의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일본종의 가장 큰 특징이 종신의 구획성과 쌍용의 용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감에서는 한국종의 조형적 특징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야지종은 용류를 포함한 상부와 종신의 조형성을 통해 상원사종과 묘도인종에서 보이던 절충된 양상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이는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상원사종 가치 규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제작처 및 제작 시기에 대해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사종이 진작일 경우 제작처 규명에 있어 맹점은 일본에서 제작된 혼용 양식의 종이 고려로 전래되었거나 애초부터 한국에서 일본종 양식을 수용하여 만들었을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분 분석 결과에 좀 더 치중해 보면 통일신라시대 범종 성분과 유사한 면모를 상원사종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 종이 통일신라시대인 9세기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고려시대 들어 기존에 전래되던 통일신라시대 종을 파손 등의 사유로 녹여서 재사용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원사종 성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이었던 설리먼지 출토종 역시 명문에 옛종을 녹여 새종을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파손된 종의 재사용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식 의장에서 보더라도 통일신라시대 범종보다는 고려시대 범종의 표현 미감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상원사종은 명확히 일본에서 제작된 묘도인 종 및 고야지 종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종신의 장식보다는 여백이 부각되고 각 문양대를 충전하는 양상이 한국 종의 미관과 흡사해 우리 장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 또한 높아 보입니다. 즉 상원사종은 한국에서 우리의 장인에 의해 기존에 전래되던 종을 녹여 고려시대 일본종 양식을 수용한 새로운 의장을 갖춘 독특한 종이라는 가설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원사종의 제작 시기 역시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종신 전체의 장식성이 부각되는 묘도인 종이 그 제작 시기가 대략 11, 12세기 작품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고야지 종의 경우는 다소 장식이 생략되고 투박한 문양의 표현 등에서 묘도인 종 제작 이후인 13세기 제작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상원사종은 이 두 종과 비교해 볼 때 상하대와 영곽대 문양의 충전이 빈틈없이 원만하고 그 표현 역시 세장하여 균형 잡힌 종신과 함께 안정감을 더합니다. 주압빛 천상 역시 적당한 양감을 지녀 입체감이 있고 그 자세와 안면 표현 역시 한국종의 주압빛 천상이 율동감 있는 특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양의 구성과 표현 기법에서 상원사종은 묘도인종보다 능숙한 면모를 통해 그 제작 시기 역시 동시기거나 보다 앞선 시기인 11세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규모 면에서 중대형에 속하는 상원사종은 중소형의 범종이 많이 제작되었던 고려 후기와 달리 대형의 범종이 다수 제작되었던 고려 전반기의 양상과도 상통하고 있는 점 역시 중요한 사실입니다. 맺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원사종의 진정한 가치 규명을 위해선 답보적인 진위 논쟁이 아닌 바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 공감대 형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학들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축적된 내용들을 상반된 입장이 아닌 포용과 이해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보다 진전된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융합 학문의 중요한 성과로서 상원사종이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